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11일 컷오프 결과가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가족 리스크를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반 이재명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긴 했는데 글쎄요. 흥행에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한테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한 70점? 70점? 네. 조금 박하게 매겼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후하게 주신 것 드는데요. 같은데요. 흥행에는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산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악화된 민심,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가 보여야 하고요. 미래가 보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모아져야 하는데 정치 공학만 있었다. 그러니까 구도만 있고 정치 공학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서 내가 반사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후보들의 공세만 너무 거세졌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정책도 안 보이고 그럼 결국은 희망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흥행도 흥행이지만 70점 정도밖에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민심에 더 주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짜 드네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계속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언성도 높일 때도 있었고 뭔가 좀 조급한 기색도 보이고 하다가 나중엔 좀 느긋해지면서 뭐 받아주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썩 방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또 박하게 제가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태세 전환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예비 컷오프가 국민 여론조사하고 당원조사가 50대 50이잖아요. 양쪽을 사실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내 주류층에서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좀 안정감 있는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사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세적으로 안 나간다고 완전히 수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할 때 그 태세 전환이 아주 유연하고 원숙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공약을 뭐 철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틈을 주고 나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 틈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얼굴이 굳어진다거나 이미지를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이제 예비 경선이 좀 어려울 때 시작하긴 했어요. 갑자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떠오를지도 몰랐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나름대로 1위를 달리기도 하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제 시작하고 하니까 이슈에서 조금 밀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9명이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뭔가 큰 거 하나는 좀 건지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가려야죠. 네, 그렇죠. 여기서. 컷오프로 6명을 이제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는 8명이죠. 2명만 컷오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일단 뭐 컷오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일 큰 관심사는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과반을 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다고 하면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 본선까지 갈 때 이 후보한테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낙연 후보한테 어느 정도 표가 가느냐. 그 다음 후보한테 어느 정도 표가 가느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과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선 룰을 만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TV 토론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럴 때는 좀 이벤트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가 돋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의 얘기를 통해서 정치는 어차피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벤트에 사람이 묻혀버리니까 후보가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진짜 밤새 끝장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토론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지금 경선 관리를 하는 쪽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둑둘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묘하고 뭐 화려한 수는 큰 싸움에서는 안 쓴다, 못 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좀 뭔가 굵게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 보시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제일 원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정말 생각이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인가, 또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이마에 붙은 파리 잡을 때 도끼를 휘두르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리채로 잡아도 되는 걸 도끼를 휘두르면 사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간에도 뭐 지난번에 바지 논란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공격을 하더라도 도끼 들고 공격하지 말고 좀 파리채 들고 공격도 하고 품격도 지금 지키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또 그걸 또 답하는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면 반문할 수 있잖아요. 바지 얘기 나오면 그럼 어떻게 입증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좀 유연하고 좀 원숙한 토론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야권은 결국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느냐 하면 또 언제 하느냐인데 이준석 대표는 뭐 곧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또 뭔가 이렇게 감을 잡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만났다고 그런단 말이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좀 들어보죠.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저 두 사람의 만남도 상당히 커다란 정치 이벤트인데 기자 부르고 카메라 부르고 만나지 그냥 비공개로 슬그머니 만나버렸어요. 일단 첫 만남을. 일단 두 사람의 의중이 뭔지 파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좀 들어봐야 그래야 뭐 정치적으로 수를 놓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두 사람만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상대의 얘기를 듣고 안면도 트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람을 담아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조금 더 아웃복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바람을 저렇게 거세게 몰아가지 않았으면은 뭔가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느긋할 수도 있는데 저 국민의힘이 당체 힘을 못 쓰고 나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황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저렇게 되면은 글쎄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굉장히 수가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버스 정시 출발론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면 윤 전 총장이 그때까지 들어오는 게 제일 그림은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윤 전 총장한테 구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 안에 내부 경선도 관심을 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매기가 한 명이 생겼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오면 이른바 윤 전 총장을 견제하면서도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플랜 B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를 잡을 겁니다. 새로운 뭔가 경계할 만한 또 자기의 경쟁자가 이제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 요새 발언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현 정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건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그랬겠죠라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을 직접 지목도 하던데. 그죠? 오늘 경향신문 그 인터뷰 보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인터뷰 보면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게 궁금증이 들었던 게 왜 경향신문을 선택했을까 이거였어요.
뭐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을 텐데 왜 그쪽 신문들을 보수 성향의 신문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겨레 신문도 역시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중도 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문을 선택한 측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을 노리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윤 전 총장이 일종의 정치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들을 갖고 있는 층하고 경향신문 구독자층 바라보는 층하고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경향신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나는 내 길 간다. 뭐 가족 문제가 어떻게 됐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족 리스크는 참 이게 떼내기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은 산이고 어렵습니다. 그거 검증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잖아요. 예. 뭐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할 거예요. 유감이다, 뭐 사과한다. 그러면서 털려고 노력할 텐데 지금 털지 않아요. 윤 전 총장은 뭐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문 문제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논문 문제 뭐 지금 새벽 2, 3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검증 여부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이제 캠프에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좀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